북한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한 외교관 관사의 문이 부서졌습니다. 보위부원들이 급히 들이닥쳤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텅 빈 집과 식탁 위에 아직 온기가 남은 찻잔,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어린 딸아이의 인형뿐이었습니다. 과연 그 외교관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20년을 충성했던 평양의 엘리트가 왜 하루아침에 반역자로 낙인 찍혀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날 밤, 모스크바 한복판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보위부조차 막지 못한 기적의 15분. 그 숨막히는 추격전의 전말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철수, 평양 출신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평양 태생이라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수도에 산다는 게 아니라 체제가 인정한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저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는 당에서 일하는 간부였고 어머니는 교원이었습니다. 이 집은 평양 시내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 당시로선 꽤 괜찮은 편이었죠. 학교 다닐 때부터 성적이 좋았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에 진학했고 거기서 외국어를 전공했어요. 졸업 후엔 자연스럽게 외무성에 배치되었습니다. 당시 26살이었죠. 동무는 조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얻었소. 상급자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정말로 영광이라고 믿었습니다. 20년 넘게 충성하며 일했죠. 처음엔 평양 본부에서 일하다가 3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해외 발령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대사관이었습니다. 그때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도 평양 출신이었고 외무성에서 일하는 동료였습니다. 우리는 당의 허락을 받아 결혼했고 얼마 후 딸 수진이가 태어났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죠. 모스크바 생활은 평양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겨울이면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혹독한 추위. 하지만 난방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외교관 관사는 모스크바 외곽에 있었습니다. 3층짜리 건물에 북한 외교관 가족들이 함께 살았죠. 우리는 서로를 감시하면서도 동시에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북한 외교관들의 삶이었으니까요. 아빠, 저 아이들은 왜 혼자 학교에 가요? 10살이던 수진이가 그렇게 물었을 때 저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러시아 아이들은 부모 없이도 혼자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갔지만 우리 딸은 늘 제가 데려다줘야 했으니까요. 북한 외교관 자녀들은 혼자 다니는 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오염될까 봐요. 우리는 특별하니까 그래.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보살핌을 받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대답했지만 딸아이의 눈빛이 석연치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상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사관에서의 하루 일과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에 인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하루 일과를 시작했죠.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과의 회의, 각종 문서 작성, 본국에 보고서 올리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다른 외교관들을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감시했습니다. 누가 어디를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든 게 기록되고 보고되었습니다. 친구 같았던 박 서기관도 형제처럼 지내던 이 참사관도 사실은 저를 감시하고 있었고 저 역시 그들을 감시했습니다. 그게 북한 외교관들이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철수 동무, 어제 저녁에 어디 갔었소? 집에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저녁 먹고 텔레비전 봤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을 봤소?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송하는 기록영화를 봤습니다. 이런 대화가 일상이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는 북한 방송만 시청했으니까요. 러시아 텔레비전을 보는 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인터넷. 그건 꿈도 꾸지 못했죠. 하지만 저는 만족했습니다. 아니, 만족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아빠는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해. 알겠지? 딸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 속에서 저는 뭔가 다른 것을 봤습니다. 의문, 불만, 아니면 두려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모른 척했습니다. 겨울이면 관사 보일러가 고장 나는 일이 잦았습니다. 본국에서 부품을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영하 20도가 넘는 추위에 두꺼운 이불을 덮고 떨며 잤던 기억이 납니다. 아내는 딸아이 체온을 유지하려고 밤새 깨어있곤 했습니다. 여보,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해요? 아내가 한 번은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같은 질문을 마음속으로 하고 있었으니까요. 장마당에서 물건을 사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보내주는 생필품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조선족 상인들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쌀이며 고추장이며 김치를 샀습니다. 가격은 비쌌지만 어쩔 수 없었죠. 이 쌀이 한 포대에 100달러라고요. 평양에선 배급으로 받는데 아내가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우리에겐 배급이 없었습니다. 해외에 나온 외교관들은 스스로 해결해야 했으니까요. 당시 저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불편함과 어려움을 조국을 위한 희생이라고 믿었으니까요. 20년 동안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작은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러시아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돌아와서 한 말. 아빠, 저 친구네 집에는 컴퓨터가 4대나 있대요. 그리고 냉장고가 이렇게 큰데 음식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속 어딘가가 조금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물질보다 정신이 중요한 사람들이야.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을 받으며 사는 게 더 중요하단다. 딸아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평온한 일상 속에서 작은 불편함과 의문을 억누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선택한 삶이고 제가 지켜야 할 체제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018년 3월 13일,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힌 그날 말이죠. 아침 10시쯤이었을 겁니다. 대사관 집무실에서 러시아 측 문서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철수 동무, 박서기관이었습니다. 형제처럼 지내던 동료였죠. 그런데 그날 그의 얼굴이, 여러분, 사람이 정말로 공포에 질리면 얼굴이 흙빛으로 변한다는 거 아십니까? 꼭 그랬습니다. 입술까지 파랗게 질려 있더군요. 이게 대체 무슨, 그가 떨리는 손으로 내민 전문 한 장. 저는 그걸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긴급 지시. 김철수 동무 가족, 금일 자정까지 대사관 지하실로 전원 집결할 것. 평양중앙당. 단 2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2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 외교관들 사이에는 공공연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사관 지하실로 소환된다는 건 단 한 가지 의미였죠. 처형 또는 정치범 수용소 송환. 그것도 가족 전체가 말이죠. 손에 든 종이가 떨렸습니다. 아니, 손만 떨린 게 아니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3월인데도 냉골 속에 처박힌 것처럼 추웠습니다. 왜 나한테? 중얼거렸지만 이유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선 이유가 없어도 사람이 사라지니까요. 박서기관이 제 어깨를 붙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철수 동무, 나도 어쩔 수가 없네. 미안하네. 그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동정을 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봤죠. 나는 아니어서 다행이야라는, 그걸 탓할 순 없었습니다. 저라도 똑같았을 테니까요. 집무실 문을 닫고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모스크바의 하늘이 보였어요. 푸른 하늘, 하얀 구름,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지옥이었죠. 수진이, 우리 딸, 4살짜리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앳된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아침에 학교 가면서 아빠, 저녁에 뭐 먹을까요?
하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갑자기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가 토했어요. 아침에 먹은 게 전부 나왔습니다. 거울을 봤는데 거기 비친 제 얼굴도 박서기관처럼 흑빛이더군요. 딱 1년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2017년 대사관 무역 담당이었던 최 참사관 일가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아침엔 멀쩡히 출근했던 사람이 점심때쯤 보위부에 끌려갔고 저녁엔 그의 아내와 어린 두 아들까지 모두 사라졌죠. 최 동무는 경제범죄를 저질렀다더군. 누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죠. 최 참사관만큼 청렴한 사람도 없다는 걸.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가 본국에 있는 고위 간부의 비리를 우연히 알게 됐다는 것. 그래서 입을 막으려고 그 가족이 지금 어디 있는지, 살아있기나 한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 차례구나. 그 생각이 들자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어요. 화장실 바닥에 그대로.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펴고 일어났어요. 아니야, 이대로 당할 순 없어. 집무실로 돌아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제가 몰래 모아둔 것들이 있었죠. 러시아 루블 현찰, 비상용으로 숨겨둔 여권 사본, 그리고 한 장의 명함. 2년 전 러시아 정부 행사에서 만난 한국 영사관 직원이 몰래 건넨 명함이었습니다. 뒷면에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었죠.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었습니다. 나는 조국에 충성하는 외교관이요. 당신의 도움 따위 필요 없소. 하지만 명함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버리지 않았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봤어요. 오전 11시, 자정까지 13시간 남았습니다. 13시간.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시간이 이제 13시간밖에 안 남았어. 그 순간 사람이 극한 상황에 몰리면 평소엔 상상도 못했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탈부. 그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 없던 그 단어가요. 미쳤나? 나는 외교관이야. 평양 엘리트야. 탈북이라니.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었습니까? 지하실로 내려가서 순순히 끌려가는 것? 수진이가 정치범 수용소에서 굶어 죽는 걸 보는 것? 아니, 차라리 도망가다 죽는 게 낫습니다. 문득 지난 몇 년간의 기억들이 스쳐갔습니다. 딸아이가 러시아 친구네 집에 갔다가 돌아와서 한 말들, 컴퓨터, 냉장고, 자유롭게 노는 아이들, 그리고 제가 그때마다 딸에게 했던 대답들, 물질보다 정신이 중요하다고,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이 중요하다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죠. 20년 동안 저는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조국, 충성? 아닙니다. 저는 그저 두려움 속에서 살았을 뿐입니다. 감히 의심하지 못하고, 감히 질문하지 못하고, 그저 시키는 대로 살았을 뿐이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목숨을 건 도망이 아니라는 걸. 이건 제 딸에게 진짜 인간으로 살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학교 가면서 친구들과 웃을 수 있고, 컴퓨터로 세상을 배울 수 있고, 무엇보다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삶 말이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평소 같으면 다른 외교관들과 함께 식당에 가야 했지만, 그날은 갈 수 없었어요. 대신 관사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내가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학교에 간 상태였죠. 여보, 왜 이렇게 일찍 와요? 얼굴이 왜 그래요? 아내가 놀라 물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붙잡았어요. 여보, 우리 도망가야 해. 뭐라고요? 오늘 밤 자정까지 지하실로 가라는 전문이 왔어. 당신도 알잖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해했죠. 수진이는, 우리 딸은 같이 데려가야지. 당연히. 어떻게, 어디로? 한국으로.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저는 제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내서 울면 안 되니까 입을 막고 흐느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평양에 계신 부모님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북한에선 한 사람이 탈북하면 3대가 멸족당합니다. 저희 부모님, 동생들, 심지어 조카들까지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겁니다. 하지만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제 딸의 목숨과 다른 가족들의 안전, 둘 다 지킬 수는 없었으니까요. 우리 딸만은 살려야 해요. 여보,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수진이만은 절대로 그런 곳에서 죽게 할 순 없어. 그때부터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계바늘은 무섭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자정까지 10시간 남았습니다. 딸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4시간. 그 안에 모든 준비를 끝내야 했어요. 여보, 일단 침착하게 생각해봐요. 뭐가 필요한지.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울음을 그치고 정신을 차리려고 애쓰는 게 보였어요. 20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강한 사람이죠. 돈, 여권, 그리고 탈출 경로. 제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고 비상금을 꺼냈습니다. 러시아 루블로 5,000달러 정도. 20년간 모은 전부였죠. 그리고 여권. 북한 외교관 여권은 가족 전체가 한 권에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국경을 넘을 순 없어. 북한 여권으로 어딜 가겠어. 아내가 말했습니다. 알아. 그래서 브로커를 찾아야 해. 혹시 아십니까? 모스크바에도 탈북 브로커들이 있다는 걸. 조선족 상인들 중에는 북한 사람들을 빼내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엄청난 돈을 받고요. 저는 그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외교관이니까요. 하지만 평생 그런 사람들과 연락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장마당 김씨, 그 사람한테 연락해봐야겠어. 평소 우리에게 쌀이며 김치를 팔던 조선족 상인이었습니다. 한 번은 술에 취해서 제게 이상한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참사관 동무,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뭐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아니, 모른 척했죠. 하지만 지금은 알겠더군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북한 외교관들에게 지급되는 휴대전화는 모든 통화가 감청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 여보, 전화하면 다 들켜요. 보위부가 듣고 있을 텐데. 알아. 하지만 어차피 오늘 밤이면 다 끝나. 지금 안 하면 우리 모두 죽어.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번호를 누르는데 3번이나 틀렸어요. 4번째야 제대로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김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김철수입니다. 쌀 사던. 참사관 동무. 무슨 일이십니까? 오늘 저녁에 급히 만나야 할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물건을 사야 해서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떤 물건 말씀이십니까? 아주 비싼 물건입니다. 제 전 재산을 다 써야 할 정도로요. 또 침묵. 이번엔 더 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 5시에 평소 그 가게에서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순간 제 등줄기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전화 통화는 틀림없이 녹음되고 있을 겁니다. 보위부가 듣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장을 보려는 것처럼 들렸을 테니까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30분. 여보, 수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건 6시예요. 그 전에 다녀와야 해요. 알아. 빨리 다녀올게.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처럼 정장을 입고 코트를 걸쳤어요.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였습니다. 침착해. 들키면 안 돼. 현관문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이 참사관과 마주쳤습니다.
철수 동무, 어디 가시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 그냥 바람 좀 쐬러요. 머리가 아파서. 그래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긴 하는군. 푹 쉬시오. 그가 지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혹시 의심하는 건 아닐까? 아니, 벌써 보고한 건 아닐까? 관사를 빠져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조선족 상점가가 있는 곳까지 30분 거리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십니까? 택시 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는 겁니다. 혹시 보위부 사람은 아닐까? 혹시 미행하는 건 아닐까? 모든 게 의심스러웠어요. 차창 밖으로 모스크바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평소엔 그저 지나치던 풍경들이 그날따라 유난히 선명하게 보이더군요.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 웃으며 대화하는 연인들, 아이스크림을 먹는 아이들. 저 사람들은 모르겠지. 지금 이 택시 안에 목숨을 건 사람이 타고 있다는 걸. 조선족 상점가에 도착했습니다. 김 씨의 가게는 골목 안쪽에 있었어요. 평소엔 쌀과 김치를 팔던 작은 가게였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김 씨가 카운터 뒤에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참사관 동무. 평소와 똑같은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어요. 심각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죠. 창고로 안내받았습니다. 문을 닫자 김 씨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정말로 그 결정을 하신 겁니까? 네. 가족은 아내와 딸 3명입니다. 김 씨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사관 동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관 신분으로 탈출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보위부가 수문의 시간 감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급하십니까? 무슨 일이? 오늘 밤 자정까지 대사관 지하실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김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시간이 없군요.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돈은 얼마나 있으십니까? 5,000달러. 김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보통은 1인당 10,000달러씩 받는데 이게 전부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무릎을 꿇을 뻔했습니다. 북한 외교관이 조선족 브로커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고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외교관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딸을 살리고 싶은 아버지였을 뿐이죠. 그때 김 씨가 한 말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참사관 동무, 아니, 김철수 씨, 저도 북에 가족이 있었습니다. 다 굶어 죽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때였죠.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딸아이가 있다고 하셨죠. 몇 살입니까? 14살입니다. 우리 딸도 그 나이에 죽었습니다. 굶어서요. 김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5,000달러면 5,000달러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들으십시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한국 영사관까지 데려다 주는 것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보위부와 마주칠 수도 있고 총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각오하셔야 합니다. 각오되어 있습니다. 영사관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차로 15분 정도? 네, 그 15분이 생과 사를 가를 겁니다. 보위부가 눈치채면 추격해올 겁니다. 총도 쏠 거고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언제 출발합니까? 오늘 밤 11시, 자정 1시간 전이 가장 좋습니다. 그때가 경계가 가장 느슨해지는 시간입니다. 알겠습니다. 11시 정각에 관사 뒷문으로 나오십시오. 검은색 밴이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짐은 최소한으로만 챙기세요. 가방 하나 정도,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김 씨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평양에 계신 가족들은 아마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으니까요. 김 씨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돈을 건넸고요. 그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가게를 나왔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5시 30분. 택시를 타고 관사로 돌아오는 길,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박서기관이었어요. 철수 동무, 어디 계시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밖에서 바람 쐬고 있습니다. 빨리 들어오시오. 대사께서 동무를 찾고 계십니다. 무슨 일로요? 모르겠습니다. 어서 오라고만 하시더군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들킨 건가? 벌써 알아챈 건가? 택시 기사에게 소리쳤습니다. 빨리 가주세요. 급합니다. 차가 속도를 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더 빨리 뛰고 있었어요. 관사에 도착했습니다. 뛰어서 엘리베이터로 갔어요. 우리 집 문을 열었는데 아내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여보, 대사관에서 전화 왔어요. 당장 오래요. 알아. 딸아이는 아직 학교에서 안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수진이가 돌아오면 절대로 밖에 나가지 마. 알았지? 어떻게 된 거예요? 혹시? 모르겠어. 일단 다녀올게. 아내를 안았습니다. 혹시 이게 마지막일지도 몰랐으니까요. 여보,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혹시 지하실로 바로 끌려가는 건 아닐까? 혹시 이미 모든 게 끝난 건 아닐까? 대사관 정문을 지나 복도를 걸었습니다. 대사 집무실 앞에 섰어요.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시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대사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위부 제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제 끝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보위부 제복을 입은 남자, 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김철수 동무. 대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쪽은 보위부에서 오신 리 동무시오. 본국에서 급히 파견되셨다고 하는군. 끝났다. 이제 정말 끝났어.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해야 했어요. 예, 대사 동지. 무슨 일로 저를? 김철수 동무. 오늘 밤 자정에 특별 임무가 있어. 자정. 특별 임무. 대사관 내부 보안 점검이요. 모든 외교관들이 지하 회의실에 집합해야 하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그냥 정기 점검인가? 아니면 저를 잡으려는 함정인가? 제 가족도 함께입니까? 물론이요. 가족 동반이요. 리 동무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명단이 있어. 김철수 동무 가족. 오늘 밤 11시 50분까지 지하 회의실 집합. 단 10분의 여유도 없소. 11시 50분. 김 씨와 약속한 시간은 11시 정각이었습니다. 딱 50분 차이. 이건 우연인가? 아니면 알고 있는 건가? 알겠습니다. 시간 맞춰 가겠습니다.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김철수 동무, 리 동무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담배 냄새가 났어요. 혹시 오늘 밖에 나갔었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네. 잠깐 바람 쐬러. 어디로? 그냥 관사 근처 공원에. 리 동무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그래요? 관사 근처 공원이라. 조선 쪽 상점가 쪽 말이오?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들켰다. 완전히 들켰어. 저기. 그런데 그때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사가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리 동무, 너무 의심하지 마시오. 철수 동무는 20년을 충성한 베테랑이오. 김치 좀 사러 갔겠지. 그렇지. 철수 동무? 네, 김치를. 아내가 부탁해서. 대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됐소. 오늘 밤 늦지 말고 오기만 하면 돼요. 가보시오. 예. 대사 동지. 인사하고 황급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오자마자 벽에 기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대사가 왜 나를 감싸줬지? 이상했습니다. 보통이라면 바로 조사에 들어갔어야 했어요. 그런데 대사가 그냥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첫째, 대사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것. 둘째, 대사가 일부러 저를 풀어준 것. 만약 두 번째라면 대사도 혹시? 아닙니다. 생각하지 말자.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관사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딸아이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빠, 어디 갔다 와요? 수진아, 딸을 꽉 안았습니다. 너무 세게 안아서 딸이 아파요. 아빠, 하고 웃었어요. 아빠,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14살짜리 아이가 제 표정을 읽어냈습니다. 아내가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아빠가 오늘 힘든 일이 있으셨나 봐. 수진아, 방에 들어가서 숙제 먼저 하렴. 네. 딸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아내가 속삭였어요. 어떻게 됐어요? 11시에 출발해. 김 씨가 관사 뒷문에서 기다린대. 보위부는? 그게 11시 50분까지 지하 회의실로 오래. 뭐라고요? 아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50분 차이. 딱 50분밖에 여유가 없어요. 알아. 그래서 더 위험해. 조금이라도 늦으면 우리 모두 끝이야.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6시. 11시까지 5시간 남았어요. 짐 싸야 해. 가방 하나만, 최소한으로만.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고 침실로 갔습니다. 저는 딸 방문을 열었어요. 수진아. 네. 아빠. 딸이 숙제를 하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맑은 눈을 보니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제 앞에 앉았습니다. 딸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아빠가 중요한 얘기 좀 할게. 무슨 얘기예요? 오늘 밤에 우리 여행 갈 거야. 여행요? 어디로요? 한국. 딸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국이요? 남조선이요? 응, 남조. 아니, 한국. 왜요? 갑자기?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북한이 우릴 죽이려 한다고? 수진아, 아빠 믿지? 네. 그럼 묻지 말고 아빠 말만 들어줄 수 있어? 딸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밤 11시에 출발할 거야. 짐은 못 가져가. 내가 제일 아끼는 거 딱 하나만 챙겨. 인형이요? 아침에 바닥에 떨어뜨렸던 그 인형을 떠올렸습니다. 응, 그것만 챙겨. 평양 할머니 할아버지는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랑 못 가. 왜요? 미안해. 아빠가 정말 미안해. 딸을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14살짜리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우리가 탈북하면 평양에 계신 조부모님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다는 걸. 아빠, 우는 거예요? 아니야. 아빠, 안 울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눈물이 줄줄 흘렀으니까요. 저녁 7시가 됐습니다. 아내가 작은 가방 하나를 싸왔습니다. 옷 몇 벌, 딸 인형, 그리고 가족 사진 한 장. 이것만 챙겼어요. 가족 사진을 봤습니다. 작년 설날에 찍은 사진이었어요. 평양에 계신 부모님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 이거 가져가도 돼? 가져가야죠. 이게 우리한테 남은 전부잖아요. 식사를 했습니다. 아내가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세 사람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누구죠?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나요. 박서기관이요. 박서기관. 왜? 문을 열었습니다. 박서기관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철수 동무. 잠깐 나와보시오. 복도로 나갔습니다. 박서기관이 주위를 둘러보고는 속삭였어요. 철수 동무, 솔직히 말하시오.
뭔가 계획하고 있소?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오? 나도 바보는 아니오. 오늘 당신 행동이 이상했소. 조선족 상점가에 갔다 왔다면서? 그런데 그 순간 박 서기관이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나도 갈 수 있소? 라고? 탈북. 당신 탈북하려는 거 맞소? 나도 데려가 주시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동무. 나도 이제 한계요. 더 이상은 못 살겠소. 저 자식들 굶기면서 충성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소? 박 서기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발 좀 데려가 주시오. 우리 가족도, 여러분. 그때 제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십니까? 박 서기관도 사람입니다. 그의 아내도, 아이들도 모두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는 거절해야 했습니다. 미안하오. 박동무, 정말 미안하오. 왜요? 브로커가 우리 가족 셋만 빼내주기로 했소. 더 이상은 안 된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박 서기관을 믿을 수 없었어요. 혹시 함정은 아닐까? 혹시 저를 시험하는 건 아닐까? 그럼 돈이라도 빌려주시오. 나도 브로커를 찾아보겠소. 박동무, 제발. 박 서기관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딸이 7살이요. 겨우 7살인데 벌써 배급이 끊겨서 굶고 있소. 이대로는 못 살겠소.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박 서기관이 절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래요. 알겠소. 행운을 비요. 그가 돌아섰습니다. 등이 구부정했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비겁한 인간인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 가족도 간신히 살 수 있을까 말까 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시계를 봤습니다. 밤 9시. 2시간 남았습니다. 딸은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아내가 억지로 재웠습니다. 나중에 깨워야 한다고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모스크바의 밤하늘. 별이 보였어요. 평양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야, 잘 지내고 있지? 몸 성하지?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들 외교관 됐다며? 자랑스럽구나.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용서하세요. 부요 자식이 먼저 갑니다. 10시가 됐습니다. 아내가 딸을 깨웠어요. 수진아, 일어나. 이제 갈 시간이야. 딸이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벌써요? 응, 준비해. 10시 30분. 우리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나왔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2층, 3층, 1층에 도착했습니다. 뒷문으로 향했어요. 10시 50분. 뒷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깜깜했어요. 그리고 거기 어둠 속에서 검은 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분 후면 지하 회의실에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밴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검은 밴의 뒷문이 열렸습니다. 빨리 타시오. 김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긴장한 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뛰어서 밴에 올랐습니다. 저는 딸 손을 잡고 아내는 가방을 움켜쥐고 문이 닫히자마자 차가 출발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정각.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딱 50분이었다는 걸. 11시 50분까지 지하 회의실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그 전에 한국 영사관에 들어가야만 했어요. 영사관까지 차로 15분. 그럼 35분의 여유가 있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보위부는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안 나타나면 11시 30분쯤엔 관사를 수색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없다는 걸 알아챌 거예요. 그럼 즉시 추격이 시작되죠. 그러니 실제로는 30분, 아니 20분밖에 없었습니다. 김 씨, 얼마나 걸립니까?
순조로우면 15분입니다. 하지만 김 씨가 백미러를 쳐다봤습니다. 검문소가 문제입니다. 두 군데를 지나가야 하거든요. 검문소.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검문소요? 거기서 잡히면. 그래서 이걸 준비했습니다. 김 씨가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러시아 외교 면허입니다. 위조한 거지만 검문소 경찰들은 모를 겁니다. 만약 들키면요? 그럼 김 씨가 운전대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권총이 보였어요. 최후의 수단입니다. 딸아이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떨고 있었어요. 아빠, 무서워요. 괜찮아, 수진아. 아빠가 있잖아.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는 모스크바 외곽 도로를 달렸습니다. 밤 11시, 거리는 한산했어요. 가로등 불빛만 차창을 스쳐 지나갔죠. 그런데 그때 앞쪽에서 빨간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게 검문소입니까? 네, 첫 번째입니다. 차가 속도를 줄였습니다. 제 심장은 반대로 빨라졌어요. 검문소에 러시아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이 손을 들어 차를 세웠죠. 멈추시오. 김 씨가 창문을 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어요. 어디 가시오? 경찰이 허리를 숙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제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들켰나? 알아본 건가? 한국 영사관 직원들입니다. 야근하고 돌아가는 중입니다. 김 씨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경찰이 서류를 받아들고 휴대전화로 비췄어요.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1초가 1분처럼 느껴졌어요. 경찰이 뒷좌석을 쳐다봤습니다. 딸아이를, 아내를, 저를, 어린애도 야근을 합니까? 네, 가족 동반 행사였습니다. 그래요? 경찰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 머릿속은 이미 최악의 상황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여기서 잡혀서 북한 대사관으로 넘겨질 거야. 하지만 바로 그때 다른 경찰이 소리쳤습니다. 야, 빨리 와봐. 저쪽에서 교통사고 났어. 첫 번째 경찰이 고개를 돌렸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됐어. 가. 서류를 돌려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살았습니다. 뒷좌석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통과했습니다. 김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가 더 까다롭습니다. 거긴 북한 외교관들을 알아보는 경찰이 있거든요.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10분, 40분 남았습니다. 아니, 이제 30분도 안 남았어요. 얼마나 더 가야 합니까? 10분 더 가면 두 번째 검문소, 거기서 5분 더 가면 영사관입니다. 차는 속도를 냈습니다. 하지만 너무 빠르면 의심받으니까 적당한 속도로 달렸죠. 창밖으로 모스크바 야경이 보였습니다. 네온사인들, 높은 빌딩들,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딸아이가 잠들었습니다. 너무 긴장해서 기절하듯 잠든 거죠.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댄 채 아내가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살 수 있을까요? 살아야지. 수진이를 위해서라도. 평양 부모님은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그때 김 씨가 말했습니다. 두 번째 검문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 제가 뭘 봤는지 아십니까? 검문소에 차가 한 대 더 있었습니다. 검은색 세단. 그리고 그 차 옆에 서 있는 사람들. 북한 외교관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안 돼. 저건 보위부입니다. 김 씨의 목소리가 굳어졌습니다. 벌써 눈치챈 모양입니다. 어떻게 알았지? 아직 11시 15분인데 아마 박 서기관이 신고했을 겁니다. 박 서기관. 제가 거절했던 그 사람. 탈북하고 싶다고 애원했던 그 사람.
설마 그 사람이? 하지만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검문소가 코앞이었으니까요. 김 씨, 어떻게 합니까? 돌아갈 순 없습니다. 뚫고 가는 수밖에요. 뚫고 가다니. 총 쏘면 어떡해? 그럼 죽는 겁니다. 차가 검문소에 다가갔습니다. 보위부원 한 명이 손을 들어 차를 세웠습니다. 그 순간 김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김철수 씨, 딸을 꽉 잡으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놓지 마십시오. 왜요? 대답 대신 김 씨가 엑셀을 밟았습니다. 꽝! 차가 검문소 차단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저놈들이 돌파한다. 보위부원들이 소리쳤습니다. 탕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뒤주리가 산산조각 났어요.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엎드려! 김 씨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딸을 밑으로 눌렀습니다. 아내도 엎드렸어요. 탕탕탕 총알이 차체를 뚫었습니다. 쇠 냄새가 났어요. 차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엔진 소리가 비명처럼 들렸죠. 백미러를 봤습니다. 검은 세단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추격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 씨가 핸들을 돌렸습니다. 차가 코너를 돌았어요. 타이어 끼익 소리가 귀청을 찢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에서 또 다른 검은 차가 나타난 겁니다. 포위당했습니다. 앞뒤로 보위부 차량. 우리는 샌드위치처럼 끼인 거죠. 김 씨, 조용히 하십시오. 집중해야 합니다. 김 씨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멈칫했어요. 그 순간 앞차와의 거리가 10m쯤 됐습니다. 그리고 김 씨가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으며 엑셀을 밟았어요. 차가 인도로 튀어올랐습니다. 으악! 아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차는 인도를 달렸어요. 가로수를 스치고 쓰레기통을 들이받고 뒤에서 보위부 차량들도 따라왔습니다. 탕탕탕 총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옆 거울이 날아갔습니다. 타이어가 터지는 소리도 들렸어요. 타이어 하나 나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차가 흔들렸습니다. 왼쪽으로 기울었어요. 여러분, 그 순간 제 머릿속은 온통 하얘졌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여기서 죽는구나. 딸을 더 세게 안았습니다. 수진이가 울고 있었어요. 아빠,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40분.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김 씨, 영사관까지 얼마나 남았습니까? 3분이면 되는데.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더 큰 차가 나타났습니다. 대형 SUV였어요. 보위부 고위급이 타는 차. 저건 보위부 국장 차량입니다. 끝까지 추격할 겁니다. 그 차가 우리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꽝! 머리를 앞좌석에 부딪혔어요. 눈앞이 노래졌습니다. 버티십시오. 또 들이받았습니다. 꽝! 뒷범퍼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더 이상은 못 버팁니다. 김 씨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앞쪽에서 건물 하나가 보였습니다. 태극기가 걸려 있었어요. 한국 영사관이었습니다. 저기다. 압니다. 하지만 정문까지 가려면 뒤에서 또 들이받았습니다. 차가 중심을 잃었어요.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으악! 모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쾅! 차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에어백이 터졌어요. 앞좌석이 온통 하얗게 변했습니다. 나가야 합니다. 뛰어야. 김 씨가 피를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이 찌그러져서 안 열렸어요. 안 돼. 발로 차서 겨우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딸을 안고 아내 손을 잡고 뒤에서 보위부 차들이 멈춰 섰습니다. 거기서 보위부원들이 뛰어내렸습니다. 영사관 정문까지 50m. 하지만 우리 뒤에는 권총을 든 보위부원 5명. 여러분, 그 50m가 얼마나 멀게 느껴졌는지 아십니까?
마라톤 42km보다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딸을 안고 뛰었습니다. 탕, 총소리, 옆에서 흙이 튀었어요. 탕, 아내가 비틀거렸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뛰어요. 40m. 거기서 쏜다. 30m. 탕탕탕. 뒤에서 김씨가 응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0m.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수진아, 아빠 손 놓지 마. 10m. 영사관 정문이 보였습니다. 경비원이 뛰어나왔어요. 저기요, 도와주세요. 5m. 뒤에서 보위부원 한 명이 제 코트를 붙잡았습니다. 잡았다. 코트가 찢어졌어요. 2m. 경비원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딸을 문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수진아, 딸이 문 안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아내도 뛰어들어갔어요. 저도 뛰었습니다. 뒤에서 보위부원이 제 발목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1초 차이로, 단 1초 차이로 저는 문턱을 넘었습니다. 찰칵, 철문이 닫혔습니다. 보위부원의 손이 문에 끼일 뻔했어요. 그가 비명을 지르며 손을 빼냈습니다. 이 자식들, 문 열어. 보위부원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영사관 안에 있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졌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딸을 안았습니다. 아내를 안았습니다. 셋이 엉켜서 울었습니다. 살았다. 우리 살았어.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50분. 딱 맞춰서 도착한 겁니다. 1분만 늦었어도 우리는 죽었을 겁니다.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다친 데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밖에서는 보위부원들이 여전히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여긴 한국 땅이었으니까요. 여러분, 그 50분이 제 인생 전체보다 더 길었습니다. 그 50분 동안 저는 100번도 넘게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았습니다. 딸이 살았습니다. 아내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살았습니다. 영사관 직원이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대한민국. 그 단어를 들었을 때 비로소 실감이 났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자유를 얻었다는 걸. 영사관 안, 우리는 살았습니다. 담요를 덮고 따뜻한 차를 마셨어요. 영사관 직원들이 친절하게 돌봐줬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곧 한국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정말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밖에서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봐, 거기 나와, 당장. 러시아 경찰이었습니다. 영사관 정문 앞에 경찰차 5대가 몰려왔어요.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영사관 직원이 창밖을 내다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상한데요. 경찰이 왜 이렇게 많이? 무슨 일입니까? 북한 대사관에서 정식으로 범죄자 인도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영사관도 완벽하게 안전한 곳은 아니라는 걸. 만약 러시아 정부가 북한 편을 들면 우리를 끌어낼 수도 있었습니다. 외교 문제가 되는 거죠.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영사관 직원이 급히 본국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긴급 상황입니다. 탈북 외교관 가족 셋이. 네, 러시아 경찰이 인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본국에서 러시아 외교부와 협상 중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최소 이틀은. 이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밖에서는 보위부원들과 러시아 경찰들이 계속 소리치고 있었어요. 범죄자를 숨기는 건 국제법 위반이요. 우리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물러가십시오. 실랑이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에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영사관 안쪽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아니, 잠들려고 애쓰고 있었죠. 갑자기 밖에서 쾅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일어나 보니 영사관 담장 너머로 검은 그림자들이 넘어오고 있었어요. 저건 보위 부원들이었습니다. 몰래 담장을 넘어 침입하고 있었어요. 경비, 영사관 경비원들이 뛰어나왔습니다. 거기서 이건 영토 침범이요. 닥쳐, 우리 동무들 데려갈 거야.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보위부원 6명이 영사관 안으로 들어왔어요. 경비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철수 동무, 어디 있어? 그들이 소리쳤습니다. 영사관 직원이 우리를 급히 지하실로 데려갔어요. 여기 숨어 계세요. 절대 소리 내지 마시고 지하실 문을 잠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 셋은 숨을 죽였어요.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문 열어. 다 찾아낼 거야. 문을 두드리는 소리, 가구가 넘어지는 소리, 딸아이가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입을 손으로 막았어요. 조용히. 그때 지하실 문 손잡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들켰다. 이제 끝이야.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그런데 문을 연 건 영사관 직원이었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뒷문으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네. 뒷문이요? 러시아 경찰이 왔습니다. 보위부를 체포하러요. 하지만 그 전에 당신들을 빼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거기엔 검은 승합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 차를 타세요. 중국 국경까지 데려다 줄 겁니다. 중국이요? 왜 중국으로? 한국으로 직접 갈 수 없습니다. 러시아 공항은 이미 봉쇄됐어요. 중국을 거쳐서 가야 합니다. 또다시 도망쳐야 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운전사는 조선족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씨입니다. 국경까지 12시간 걸립니다. 12시간. 차는 모스크바를 빠져나가 시베리아 쪽으로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끝없는 설원이 보였어요. 하얀 눈, 검은 하늘. 아빠,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중국이야. 거기서 한국으로 가는 거야. 또 도망가는 거예요? 응, 조금만 더 참아. 딸아이가 울었습니다. 14살짜리 아이가 견디기엔 너무 힘든 여정이었죠. 그런데 6시간쯤 달렸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가 멈췄어요. 왜 멈춥니까? 잠깐 쉬어야 합니다. 화장실도 가시고요. 이 씨가 내렸습니다. 우리도 내렸어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주유소 하나만 덩그러니 서 있었죠. 화장실 저쪽입니다. 화장실에 다녀오는데 이 씨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3명. 외교관 출신. 네, 돈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 사람, 우리를 팔아넘기려는 거 아냐. 급히 아내에게 손짓했습니다. 조용히 차 쪽으로 갔어요. 이 씨는 계속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국경에서 만나십시오. 반반씩 나눠 갖기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여보, 도망가야 해. 어떡해요? 여긴 허벌판인데. 저 주유소 트럭, 저거 타자. 주유소에 큰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짐을 싣고 가는 화물 트럭. 저기 운전사한테 가서 부탁해봐. 돈 줄 테니까 태워달라고. 얼마 안 남은 루블 지폐를 꺼냈습니다. 아내가 트럭 운전사한테 갔어요. 러시아 말로 뭐라 했습니다. 운전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된다는 표시. 아내가 돈을 더 꺼냈습니다. 1000루블, 2000루블. 운전사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빨리 타요. 우리는 몰래 트럭 짐칸으로 올라갔습니다. 딸을 먼저 올리고 아내를 밀어 올리고 저도 올라갔어요. 짐칸 뒤쪽에 숨었습니다. 큰 상자들 사이에 이 씨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어디 갔지? 그가 두리번거렸어요. 김철수 씨, 어디 계십니까? 트럭 엔진이 걸렸습니다. 부르릉. 트럭이 출발했어요. 잠깐, 저 트럭. 이 씨가 뛰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트럭은 도로로 나갔습니다. 짐칸 틈으로 뒤를 봤어요. 이 씨가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놓쳤습니다. 네, 트럭을 타고. 알겠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제 우리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시베리아 벌판. 국적도 신분도 없는 불법 체류 자세. 트럭 운전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블라디보스토크요. 거기서 중국 국경 가까워요. 블라디보스토크. 거기까지 가려면 또 이틀은 걸릴 겁니다. 트럭은 계속 달렸습니다. 추웠어요. 짐칸은 바람이 들어와서 살을 내는 듯 했죠. 딸아이가 떨었습니다. 추워요. 아빠. 제 코트를 벗어 딸에게 입혔습니다. 아내와 저는 서로 껴안아 체온을 나눴어요. 밤이 됐습니다. 트럭이 휴게소에 멈췄어요. 운전사가 내려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우리도 슬금슬금 내렸어요. 배가 너무 고팠으니까요. 휴게소 식당에 들어가 빵을 샀습니다. 남은 돈으로 구석 자리에 앉아서 빵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때 입구로 수상한 남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조선족처럼 생긴 남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그들 중 한 명이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안 돼. 저 사람들. 여보, 빨리 나가요. 왜요? 설명할 시간 없어요. 우리는 빵을 놓고 뛰쳐나왔습니다. 뒤에서 그 남자들도 따라왔어요. 거기서 트럭으로 뛰었습니다. 운전사에게 소리쳤어요. 빨리 출발해 주세요. 제발. 왜요? 무슨 일이? 뒤를 보더니 운전사도 놀랐습니다. 저 사람들. 조폭인데. 시동을 걸었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어요. 쾅. 뒤에서 무언가 트럭을 쳤습니다. 돌멩이였어요. 그 남자들이 돌을 던진 거죠. 빨리, 빨리요. 트럭이 속도를 냈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그 남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쫓아오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이 왜 우릴? 돈입니다. 탈북자 잡아서 북한에 팔아넘기면 돈을 받거든요. 브로커들이었습니다. 북한 사람들을 잡아서 다시 북한으로 팔아넘기는 인간 쓰레기들. 트럭은 최고 속도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가 더 빨랐어요. 점점 따라잡히고 있었습니다. 아빠, 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트럭 옆으로 붙었어요. 그리고 탄 사람이 짐칸으로 뛰어오르려 했습니다. 안 돼. 저는 상자를 밀었습니다. 쿵. 상자가 그 사람을 쳤어요. 오토바이에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오토바이가 또 따라왔습니다. 운전사님, 경찰서로 가주세요. 가까운 데 없습니다. 그때 앞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검문소였어요. 러시아 국경경비대. 저기로 트럭이 검문소로 들어갔습니다. 오토바이들은 멈춰섰어요. 감히 검문소까지는 못 따라온 거죠. 경비대원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오? 저 사람들이 우릴 쫓아왔습니다. 뒤를 가리켰지만 오토바이들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무슨 사람들? 탈북자, 브로커들입니다. 우리를 잡으려. 탈북자? 경비대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서류 보여주시오. 최악이었습니다. 우리에겐 서류가 없었으니까요. 저희는 불법 체류자로군. 내려오시오. 끌려 내렸습니다. 경비대 사무실로 끌려갔어요. 본국에 연락하겠습니다. 당신들 어느 나라 사람이오? 대한민국입니다. 저희는 한국 사람. 한국 여권 있소?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영사관에 연락하면 여기는 국경지대요. 한국 영사관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 경비대원이 전화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북한으로 송환될 겁니다. 딸을 안았어요. 수진아, 미안해.
아빠가. 그런데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한국말을 하는 남자가 들어왔어요. 잠깐만요. 그 사람들 한국 사람 맞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저는 한국무역회사 직원입니다. 이 사람들, 제가 압니다. 그 남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처음 봤어요. 하지만 그는 윙크를 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정말요? 네, 제 명함입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 회사 증명서입니다. 경비대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좋소. 하지만 정식 서류가 도착할 때까지 여기 머물러야 하오. 얼마나 걸립니까? 이틀 정도? 이틀. 또 이틀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 한국인 남자가 우리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그가 속삭였어요. 한국 정보기관에서 나왔습니다. 당신들 찾느라 고생했습니다. 어떻게?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시죠. 우리는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날 우리는 진짜로 구조된 겁니다. 하지만 중국까지 가는데 또 일주일이 걸렸어요. 김 선생님, 지금부터 제 말만 따라하세요. 단 한 번이라도 제 지시를 어기시면 온 가족이 북송됩니다. 북송. 한국 요원 입에서 북송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제 등줄기에 식은땀이 쫙 흘렀습니다. 왜 북송이라는 말을 하십니까? 중국 공안이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위부가 당신네 가족 명단을 중국 정부에 넘겼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찾아 베이징 전역을 뒤지고 있다고요. 아내가 제 팔을 부들부들 떨며 움켜쥐었습니다. 딸아이 수진이는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우리 잡혀가? 아니다. 수진아, 절대 안 잡혀간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요원은 우리를 후미진 골목 안쪽 허름한 아파트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이틀만 숨어 계세요. 제가 항공편을 준비하겠습니다. 이틀. 고작 이틀을 버티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다니. 우리는 그 낡은 방 안에서 숨죽이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첫날 밤 새벽 2시. 쾅, 현관문을 두들기는 소리에 우리는 혼절할 뻔했습니다. 문 열어. 중국 공안이었습니다. 아내는 비명을 삼키며 수진이 입을 막았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은 채 현관 쪽을 노려봤습니다. 쾅. 문이 박살날 듯 울렸습니다. 그 순간 한국 요원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절대 숨소리도 내지 마세요. 저들은 의심만 하고 있습니다. 확신은 없어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딸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5분, 10분, 연것 같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철수, 공안들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우리는 그제야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살았어. 하지만 한국 요원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곳이 들통났습니다. 당장 나가야 해요. 새벽 3시. 한국 요원은 우리를 승합차에 태우고 베이징 공항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지금부터 1시간 30분 안에 공항 출국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중국 공안도 손 못 댑니다. 1시간 30분. 그런데 말이죠. 공항까지는 2시간 거리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한 속도 따위 신경 쓸 여유 없습니다. 그냥 달립니다. 승합차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시속 140km, 150km. 아내는 안전벨트를 꽉 움켜쥐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수진이는 제 품에서 덜덜 떨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100m의 파란 경광등이 보였습니다. 경찰입니다. 우리 끝났습니까? 한국 요원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저들이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았는지 확인해봐야 해요. 경찰차가 바짝 붙었습니다. 사이렌이 귀를 찢었습니다. 정차하십시오. 한국 요원은 속도를 줄이는 척하다가 갑자기 핸들을 꺾어 고속도로 비상구로 빠져나갔습니다. 으악, 차가 미끄러지며 난간을 스쳤습니다.
경찰차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는 뒷골목으로, 이면도로로 정신없이 도망쳤어요. 새벽 4시 50분. 비행기 출발 시간은 5시 30분. 출국 수속 마감은 5시. 딱 10분 남았습니다. 우리는 공항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뛰세요. 절대 뒤돌아보지 마시고 뛰세요. 짐도 없이 그저 몸만 달렸습니다. 수진이는 제가 안고 뛰었습니다. 아내는 뒤따라오며 헐떡였고요. 공항 입구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입구 옆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셋이 서 있었습니다. 북한 보위부였습니다. 김철수. 놈들이 우리를 알아봤습니다. 저기다. 잡아. 한국 요원이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일단 출국장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입구를 향해 뛰었습니다. 보위부 놈들이 뒤쫓아왔습니다. 10m, 5m.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으악.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출국장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그 문 안으로 굴러 들어갔어요. 자동문이 닫혔습니다. 보위부 놈들이 문 앞에서 이를 갈며 주먹을 쳤습니다. 하지만 노틀은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었죠. 여기는 중국 출국 심사구역. 국제법상 북한 보위부가 손댈 수 없는 영역이었으니까요. 살았다. 살았어.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좌석에 앉자 온몸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건가? 한국 요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이 비행기만 뜨면 대한민국입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로 나갔어요. 엔진 소리가 커졌습니다. 이륙 준비.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술적 문제로 이륙이 10분 지연됩니다. 10분 지연? 한국 요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안 됩니다. 저들이 중국 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는 겁니다. 10분 안에 이 비행기를 강제로 내리게 할 수도 있어요. 뭐라고요? 창밖을 보니 공항 경비 차량 서너 대가 우리 비행기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제발 이륙해라. 제발. 아내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수진이는 겁에 질려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5분, 7분, 8분. 경비 차량이 비행기 바로 앞까지 왔어요. 그 순간, 부웅. 엔진이 포효했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륙합니다. 이륙해. 비행기는 경비 차량을 뒤로 하고 활주로를 질주했습니다. 속도가 붙었습니다. 짙든다. 짙었어.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저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새하얀 구름. 그 너머 2시간 후면 대한민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안전한 거야? 수진이가 물었어요. 저는 딸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수진아. 이제 정말 안전하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저는 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한민국 땅, 자유의 땅. 5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밟아보는 진짜 사람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아빠, 왜 울어? 수진이가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저는 딸아이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행복해서 그래, 수진아. 너무 행복해서. 공항을 나온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건 화려한 환영식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승합차 한 대와 무표정한 정부 요원 2명이었습니다. 김철수 씨 가족 맞으십니까? 지금부터 하나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하나원.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교육시설이었어요. 얼마나 있어야 합니까? 3개월입니다. 3개월.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왔는데 또다시 통제된 공간에 갇혀야 한다니. 아내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소. 이번엔 우리를 죽이려는 곳이 아니라
살리려는 곳이요. 하나원에서의 3개월.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면서도 가장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첫날 한글 교육을 받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자유. 북한에서는 입에 담는 것조차 금지된 단어였습니다. 제가 떨리는 손으로 자유라고 쓰는데 옆자리 탈북자 아주머니가 흐느꼈어요. 50년을 살면서 이 글자를 처음 써봅니다. 그 순간 교실 안 20명의 탈북자들이 모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는 같은 지옥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가장 힘들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하나원을 나와 정부에서 배정해준 아파트에 입주했을 때였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복도에서 저희를 보더니 황급히 문을 닫았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 북한에서 왔대. 조심해. 아이들은 수진이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제 탈북자래. 같이 놀지 마. 수진이는 집에 돌아와 제 품에 안기며 울었습니다. 아빠, 나 왜 탈북자야? 나도 그냥 평범한 애가 되고 싶어. 그날 밤, 저는 딸아이가 잠든 후 혼자 눈물을 삼켰습니다. 자유를 찾아왔지만 우리는 여전히 탈북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평양에서 외교관이었던 제가 이제는 빌딩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월급 봉투를 받는 순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내가 번 돈이다. 북한에서는 20년을 일해도 배급표 한 장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제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았어요. 아내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당신 힘들지 않소? 힘들지만 행복해요. 여기선 일한 만큼 돈을 주잖아요. 우리는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학교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따돌림을 당했지만 착한 친구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우리 같이 놀자. 그 친구 덕분에 수진이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집에 돌아와 말했어요. 아빠, 나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 북한에서 온 이야기. 괴롭히진 않았나? 아니, 다들 박수 쳐줬어. 선생님이 그러셨어. 수진이가 용감하다고. 그날 저는 딸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잘했다. 수진아, 내가 자랑스럽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청소 일을 그만두고 작은 편의점을 인수했습니다. 정부 지원금과 우리가 모은 돈을 합쳐서요. 손님, 어서 오세요. 처음으로 제 가게를 운영하는 기쁨이 이런 건지 알았습니다. 북한에서는 평생을 국가를 위해 일했지만 제 것이라곤 하나도 없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 작은 편의점은 제 것이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빠, 나 장래 희망 정했어. 뭔데? 우리 딸, 인권 변호사. 북한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 그 순간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탈북을 결심했던 그날 밤, 딸아이에게 자유를 주고 싶었던 그 마음,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는 2,500만 명이 노예처럼 살고 있습니다. 굶주림과 공포 속에서 자유를 꿈꾸지도 못한 채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탈출해 이 자유로운 땅에 도착했으니까요.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곳에 갇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부디 그들에게도 자유가 찾아오길. 탈북 5년 차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수진이와 함께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그 길을. 아빠, 행복해? 그럼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다.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그때 탈북 안 했으면 어땠을까? 아마 우리 셋 다 죽었겠지. 그럼 나 지금 여기 없는 거네? 그렇지.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탈북 진짜 잘한 거다. 아빠, 고마워.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보답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며 국경을 넘었던 그날, 추격을 당하며 중국 땅을 도망쳤던 그 일주일, 비행기에서 떨며 기도했던 그 순간들, 모든 게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빠, 고마워.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를 치를 가치가 충분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탈북자 3만 명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저처럼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부디 그들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그들은 탈북자가 아닌 자유를 선택한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북한 땅에도 진짜 봄이 찾아오길, 그곳 사람들도 이 벚꽃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날이 오길,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